자,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신범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대비해서 전공생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전공생물 시험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등 임용시험,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체크 한번 간단히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은 있을 거고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안 따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따는 게 좋습니다. 이미 땄으면 모르겠지만 안 딴 사람 같은 경우는 2월, 5월, 그다음에 8월, 10월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따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공고는 10월 달에 이렇게 있고요. 1차 시험이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의 경우 제외하고서는,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 경우 제외하고서는 항상 최근에 들어서는 11월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토요일. 합격자 발표는 이제 12월 말이고, 2차 시험이 예전에는 2주 정도에 걸쳐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원한 지역마다 그 시험 내용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참고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이제 서류들 준비하고 이제 학교에 갈 준비를 바쁘게 하면 되겠죠. 자, 최종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9.79대 1이에요. 이건 전반적인 경우고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몇 대, 17대 1, 18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7대 1, 이런 식으로 6대 1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한 1,500명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60명까지는 안 넘은 걸로 기억하고요. 최대한 150명대, 그 다음에 줄어들면 130명대인데, 각 지역마다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곳 체크해서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적정한 지역을 지원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다고 했었죠.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1교시 한 문제 20점 배정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교시, 3교시 때 이 전공 내용학하고 교과론을 같이 문제를 섞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90분이고요. 이 쉬는 시간은 대략 한 40분 정도 됩니다. 자, 기입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이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형태로 봤을 때 이제 4문항, 2문항에서 총 6문항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17문항인데, 이 중에 전공 내용학 관련돼서는 기입형 6문항 모두 전공 내용학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80점 배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시험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실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 지원하는 시나 도교육청에서 확인을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 지원하는 데 참고를 해줘야 되고요. 자, 1차 시험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전공 내용학하고 전공 교육학이 같이 있다고 했었죠. 문제 비중을 보면 전공 교육학이 한 30%, 전공 내용학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에 2교시, 3교시 합쳐서 80점 만점에 56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전공 내용학에 해당해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시험을 볼 때 이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건 쭉 읽어보면 되고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론 과정을 끝나면 그 이론 과정을 토대로 해서 문제 풀기,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경향,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익힌 다음에 모의고사 때 아웃풋하는 연습을 통해서 채점자가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키워드를
쓴 내용을 제대로 채점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쓰는 연습, 그렇게 정리하는 연습, 그런 연습들을 하고 최종 정리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마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차근차근 나가면 돼요. 자, 이제 채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채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답안지에, 이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답을 쓸 때 채점한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써줘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푼 다음에 실강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첨삭을 해주는데, 첨삭할 때 보면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키워드는 제대로 안 쓰고 빙빙 돌려서 답을 쓴다거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4줄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4줄에 한 2-3문장 정도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반으로 또 한 줄을 또 반으로 나눠서 5줄을 만든다든가 6줄을 만들어서 빽빽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게 되면 정작 키워드가 채점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웃풋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제대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채점자가 여러분들 답을 쓴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면요, 이 3인이 독립 채점을 합니다. 그 1,500명을 각각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채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채점한 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00명을 11월 27일 날,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채점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1차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 4주, 뭐 아무리 길게 잡아야 한 4주 정도 채점하는 시간이 이 채점자에게 주어지는데, 1,500명을 다 채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전공 내용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도 다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키워드 위주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인풋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것을 채점자가 볼 수 있게 아웃풋하는 연습도 평소에 할 필요가 있어요. 모의고사 때 잠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이론 과정이라든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답을 쓸 때 그 답을 실제 시험 시간에 정리해서 쓴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평소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작, 예를 들어서 기작 같은 것을 공부를 한다면 그 기작을 정리할 때 그 기작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요, 그 기작을 서술형으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용어라든가 효소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작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할 때 전체 기작을 이해를 하고 중간중간에 들어갈 만한 용어, 그다음에 단량체 이름, 효소 이름, 세포 이름, 그런 것들을 별개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이 비슷한 그러니까 용어가 이름이 비슷한 그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않도록 조심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씨를 아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평소에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못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생물평가 영역, 교과론 아까 30% 정도 해당한다고 했었죠. 2교시, 3교시. 그리고 2교시, 3교시의 70% 정도, 대략 100점 만점에 56점 정도 차지하는 내용이 생물 교육학 내용이에요. 교육학 내용 보면 우리 생물은 분자 수준에서 이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개체 수준, 그리고 개체군, 군집, 그리고 무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한 생태계를 다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누면 정말 많아 보이고 복잡한데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배워둘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생물 교육과 내용학을 크게 이제 네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보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 생리학, 그리고 이 식물 생리학은
좀 동물생리학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생리학 따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학, 그다음에 분류와 진화 파트 이런 식으로 4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영역 출제된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세포학이 한 22%, 유전학이 27% 나왔어요. 2014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2013년도까지 5년 동안은 객관식이었다가 2014년도 때 다시 서술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2022년도까지,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올해 시험 본 해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세포학, 유전학이 22%와 27%에서 대략 49%,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동물생리, 식생분진 파트가 또 51%에서 50%. 동물생리 파트 같은 경우는 배우는 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개체 내에 있는 기관계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루고 생식과 발생, 면역 이런 것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범위는 넓은데 출제되는 그 비중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식생분진 같은 경우는 세 파트죠. 범위는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주 출제됐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포 유전학이랑 동물생리 식생분진을 합쳐서 구분을 했을 때는 절반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골고루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포학 파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세포학 파트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유전학이라든가 동물생리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분진 파트는 그 범위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고요.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11월 27일 날 시험 출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공 내용학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전공 내용학에서 앞에서 우리 17문제, 11문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1문제가 서술형이고요. 6문제가 기입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에 56점이 출제가 됐고 작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올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4점이에요. 문항당. 그리고 기입형 문제는 문항당 2점입니다. 이따가 그 기출문제 몇 개 이제 유형별로 우리가 볼 텐데 그때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식생분진 나온 비중을 보면요.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식생분진에서 기입형이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도 이런 식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이제 고른 분포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문제도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이제 배우게 되는지를 살펴봤으니까, 보통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정 용어를 묻는 문제가 최근 몇 년 들어서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세포 이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단량체라든가 전구체 이름 이런 것들이 출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기입형에서 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서술형 문제를 보면 이제 작성 방법,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그런 틀을 제공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기입형처럼 특정한 세포 이름을 묻는다라든가 효소 이름이라든가 단량체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식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쓸 때 용어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비슷한 용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외울 때는 한 번 정도 신경 쓰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도 잘 체크를 해서 실수로 틀리는 그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실험 방법 현상 이런 것들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체 기작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자꾸 복습을 하면서 그 용어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한 번 보고 또는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교재 자체를 복습을 한다기보다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노트 위주로 그러한 용어들 실수하지 않도록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조절 기작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거. 요거는 이해하면 돼요. 이거 기작 자체를 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서술형 만들 때 이러한 용어들을 집어넣어서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된 문제를 변형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임용 문제 같은 경우는 10년 전후의 문제들이 이제 변형돼서 또는 이제
그 내용이 좀 확장돼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미트디트 피트 쪽에서도 이제 가끔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트디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달달달달 보기는 쉽진 않지만 이론 시간에 뭐 틈나는 대로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론 내용하고 같이 접목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체크해둬서 나중에 이제 확인 그림이라든가 그래프 같은 것들을 익혀두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 대비해서 효율성은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요. 좀 이제 개략적인 것을 본다.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미트디트 피트 쪽에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러한 기작들이 임용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번 23학년도 때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해 두는 식으로 하고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하는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계산, 산수 문제도 있고요. 어떤 방정식 같은 걸 외우면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방정식은 외워야 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 계속 기출됐던 거 확인해 주면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해 주니까 그때 그러한 수식 같은 거 몇 가지는 외울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실험 해석하는 거. 요 실험 해석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또는 실험을 안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실험실에서 디스커션 같은 거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실험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론 내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내용을 공부할 때 이 이론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실험들을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계속 다룰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라든가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이 실험 문제를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그 접근 방법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자꾸 다루게 되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실험을 스스로 이제 해석하려는 노력 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서 되뇌이면 충분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론 내용 잘 따라오면 되고요. 기출문제 풀 때도 잘 어떻게 해석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를 분석을 하는지 익히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쭉 수업을 들으면서 익힐 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험 해석 문제도 최근에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객관식 문제일 때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실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됐고 약간 출연형 문제도 있었다가 14년도 이후에 서술형으로 되면서 저러한 긴 문제, 실험 해석과 같은 실험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긴 문항인데 그런 문항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이제 미기출 영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한두 문제씩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기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언급을 할 때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나가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 지엽적인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듯이 생물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엽적인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신경을 너무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70점대입니다. 72, 3점대. 뭐 문제가 쉬워도 80점은 잘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으니까요. 뭐 2점, 많아봐야 4점, 그 안에서니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키면 충분히 커트라인보다 더 훨씬 좋은 점수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공부를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전체 틀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전공서 같은 경우 쭉 한번 보다가 이런 것도 나올 법한데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지엽적인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학생들 대부분이 상당히 씩씩거리는 시험 보고 나서 씩씩거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인 평가니까 너무 그렇게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요. 이 내용들, 위에 있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여러분 걸 소화시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대로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간단히 몇 문제들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하고 21학년도 한번 보는데 이러한 단량체, 전구체, 세포 이름, 효소 이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술형뿐만 아니라 기입형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 보면 작성 방법 틀에 따라서 여기 작성 방법에서 쓰라는 키워드만 넣고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대략 4점짜리인데 이게 4줄 제공되고요. 한 두 문장에서 두세 문장 정도에 걸쳐서 완성을 하면 돼요. 세포 이름 쓰라고 했죠? 호르몬 이름 쓰라고 했죠?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항상성 조절 기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는 뭐 전체 기작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냥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작성 방법. 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배우는데 배울 때 어떤 실험 이름이 이제 많이 쓰이는 실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2021학년도니까 작년 11월 말에 시험 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조절 기작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그 활주설인데요. 근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거 되게 기본적인데 출제는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문제는 긴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 활주설이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랑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출제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라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내용들이고요. 뭐 이 명칭 이런 것들 다 쉬운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 활주설을 배우면서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작을 이해를 하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명칭 몇 가지 한두 가지 그런 것만 알아두면 전체 기작 그냥 술술술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그냥 문장만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변형된 형태를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미트, 디트, 피트 쪽에서 출제됐던 거 대표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 똑같이 만든 거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또 같은 2017년 학년도에 또 그 미트 쪽에서 미트 문제 중에서 이제 2009년도인가 그때 나온 그 문제하고 똑같이 그래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7년도에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피트가 8월 달에 시험 봤고요. 똑같은 2017년도에 그 임용에서 11월 달에 똑같은 그래프를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트, 피트 문제를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한번 정도 보면서 이런 그래프 보면 그래프 나오기 좋잖아요. 그래서 임용 연계해서 이런 그래프 나올 법한다 그러면 체크해두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 같은 거 체크해주면 이제 이 보기 내용이 여기 작성 방법에 이제 들어가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그 미트 피트 문제를 안 풀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대신 미리 한번 보게 되면 이 문제 푸는데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문제 파악해야 되지, 그걸 써야 되고, 또 답안지에 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 쓰고 그 키워드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면 좀 더 시간을 줄이게 되니까 다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용 기출문제 출제된 경우 한번 봅시다. 임용 문제가 2011학년도 그리고 2020학년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과정, 탄리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탄리 과정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서 그림, 전공서인님 이 그림만 다른 그림을 써서 똑같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입형으로도 낼 수가 있고요. 서술형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1학년도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있었을 때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이러한 보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면서 익혀둘 필요는 있습니다.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 또 기출문제 변형 한번 또 볼까요? 대략 한 10년 전 2010학년도 때 나왔던 문제와 2022학년도 요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요 수정과 관련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 과정 처음 파트가 이제 수정인데요. 요 수정과 관련돼서 이제 다수정, 즉 하나의 난제에 여러 정자가 한 번에 수정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차단, 느린 차단과 관련돼서 실험 얘기와 그에 대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이런 그래프들도 다 배웁니다. 이런 것들. 2022학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빠른 차단 나왔고요. 이제 느린 차단. 다수정 완만 방지 관련돼서 빠른 차단, 느린 차단 관련된 내용을 그래프라든가 그림만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맞게끔 이것도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써주면 돼요. 역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서술형이지만 이러한 물질 이름, 뭐 명칭 이렇게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기출됐던 뭐 임용에서 기출됐던 또는 뭐 미트디트 피트 중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을 이제 또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죠.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만 저러한 기존 출제 문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식 이용한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수식 이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에 요거 계산하는 PKA를 계산하는 요 그 방정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적정곡선은 대표적인 내용이라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뭐 강의 때 기본반, 심화반, 그다음에 문제풀이반, 기출문제 풀 때, 모의고사 때, 그다음에 최종 정리할 때 6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데 이걸 마지막에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그때 딱 나왔을 때 바로 이론 강의 때 한번 딱 이해를 제대로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쭉 풀 수 있는데 한번 이해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복습을 안 하면 까먹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반 과정 때 얘기를 했는데 까먹으면 심화 때 배우고서 또 복습 안 하면 까먹고 그러다 문제풀이반 때 풀 때는 아는 것 같았어도 또 까먹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금방 풀어야 되는데 헤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적정곡선은 나중에 수업 중에 또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때 이제 이 PKA라고 하는 요 지점에 요 PK1, 2 요것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2014년도 서술형 문제로 바뀌었을 때 아예 식 자체를 쓰라는 기입형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학 파트에서 나오는 생장곡선 그 식인데 요 생장 속도 관련돼서 식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기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 중요도가 높아서 출제가 자주 되는 이러한 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있고요. 자, 실험 해석과 관련돼서 이러한 실험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실험 원리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리를 다루게 됩니다. 방법적인 것도 다루게 되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그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리고 2020학년도에도 보면요. 이건 약간 응용을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배운 그 실험 기법을 이해를 하면 응용과 관련돼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실험 기법 같은 경우는 이미 단순하게 그 문장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mRNA가 어떻게 나오고 그때 이제 탐침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니까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익히면 이러한 문제 풀 때 그 이미지대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런 데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데서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것이고 좀 전에 본 이러한 문제들 수식 이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풀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해석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2021학년도 최근에 이런 좀 문제가 이렇게 긴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제한 요소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는 문제가 종종 나왔습니다. 단순한 형태로. 근데 제한 요소 가지고서 또 문제를 냈는데 요 제한 요소가 지금 이제 PCR을 할 때 양쪽 프라이머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절단할 때 제한 요소를 쓰는데 절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실험실에서는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그 실험적인 해결 방법을 문제로 출제된 건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중에 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응용을 해서 이제 푸는 문제였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또 문제풀이 하면서 다 다루니까 이거 뭐야 헷갈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실험 문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 특히 이제 요 열매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씩씩거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 나오는 건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봤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이건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저러한 내용들, 뭐 전체 기작 이해하고 용어 이해,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어들, 물질들 이름들, 세포 이름들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복습할 때마다 한 번씩 더 되뇌이면 대략 한 10번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 강의 때마다 복습하고 문제 풀이 때 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그때도 복습하는 겸이고요. 그러면서 문제 풀이 기간 때도 이론 과정 배웠던 걸 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론 강의 때 복습용 문제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때만 그 공부한 내용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 어떤 걸 안 외웠는지 외웠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도움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근데 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질문을 해서 야, 너 작년에 풀어봤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네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그러면 실은 안 풀었어요. 올해는 열심히 풀어야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힘들고 시간 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복습은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그런 문제를 제공을 안 하면 복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제공하는데도 또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꼭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내가 뭘 제대로 했는지 또 빼먹은 없는 것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복습용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생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생물이라는 건 원자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원자, 전자, 뭐 이런 거, 옥택트 규칙 이런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생물의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파트는 이제 분자 파트입니다. 특히 이제 분자 수준에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4개의 고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요게 4개의 고분자가 우리 전체의 몸을 대부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고분자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왜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생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작을 배울 때 그 기작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생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생물을 단순하게 사물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생물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작이 이해가 안 돼요. 수업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복습 안 하고 1, 2주, 뭐 한두 달 뒤에 공부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요 분자입니다. 고분자. 보통 이제 요 고분자는 생화학 파트에 해당하죠. 생화학 파트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분자 수준에서 다루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거 기본적인 거니까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물이라는 것이 이러한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구나 해서 기작을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 중요합니다. 일반 생물학 시간에 분자 파트부터 생태계까지 전체적으로 쫙 이해를 하죠. 처음 분자 배울 때는 이게 생물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저 분자 파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비로소 머리에서 체계가 잡힙니다. 그럼 심화 파트에서 분자 파트를 좀 더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게 생물에서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일반 생물학과 심화 생물학을 언급을 하냐면 예전에 이제 그 일반 전공이 아닌데 생물 전공으로 어떻게 환경 쪽 하다가 생물 전공으로 해서 자기는 생물이 모른다라고 하면서 일반 생물학을 들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질문도 되게 어려워하고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과 이제 디스커션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스터디 지금 팬데믹 시기가 아니었을 텐데 스터디라면 말을 잘 안 하는 자기는 모른다는 전공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생각이야. 다른 친구가 더 많이 한다는 생각에 말을 잘 안 하고 아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일반 생물학이 끝나고 심화 생물학이 들어왔는데 이제 새로 전공인 학생이 심화 생물학을 딱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반 생물학을 안 듣고 심화를 바로 들어온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전공이 아닌 친구는 일반 생물학 듣고 심화 들어온 친구. 어떤 질문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 그러니까 강의 중간 그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심화반에 바로 들어온 전공인 친구가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러면 비전공 학생이고 일반 생물학인 학생이 내가 알기로는 하면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오히려 비전공 학생이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더 많이 알고요. 전공인 학생이고 일반 생물학 안 듣고 심화반 들은 학생은 의외로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줘도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생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느꼈죠. 제가 아무리 전공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정돼 있고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까먹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교수님들이 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이고 단순하게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어떤 기작을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하면 그걸 100%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전공 학생은 일반 생물학을 들은 상태에서 심화만 들어오면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가 중요한데요. 한 번만 들어서는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물학 듣고 다시 한번 또 들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물과 연계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땐 기본이 탄탄해져야 돼요. 요 파트 처음에 뭐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단백질 구조 1차부터 4차 구조 그런 거지. 다 알고 있는 내용 핵산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여기에서 이제 다룬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요 파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파트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 저 분자 파트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4개 영역 얘기했죠. 세포학 파트는 세포, 그 다음에 유전학 파트는 요 분자 순위에서 유전자가 발현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동물생리, 식물생리 파트, 요 개체까지고요. 이제 동물생리학 따로, 식물생리학은 생태분류 지나고 묶어서 합니다. 자, 개체 이후부터는 여러 개체들, 즉 개체가 하나의 생물이죠. 생물체. 그 생물체들의 관계,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군지까지가 생물이고요. 생태계는 무생물 포함입니다. 그래서 생물까지의 상호작용, 무생물과 생물과의 상호작용,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물학 어떤 걸 배우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물학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일반 생물학부터 커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에서 끝내고요. 심화 생물학은 내용이 이제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4개월에 걸쳐서 일반적인 그 커리큘럼들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고 어떤 선생님들마다 이제 그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부터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합쳐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번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들인 다음에 또 심화 때 다루게 되면 복습의 개념도 되니까 저는 제 스타일은 일반 생물학 한 다음에 이제 심화 생물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복습 겸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 풀면서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배운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3개월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하는 연습, 모의고사는 대략 한 4회, 최종 정리는 한 2주 정도, 2회 정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6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종강을 해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면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따라오면 충분히 시험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 이론 과정이에요. 요 이론 과정 때 이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풀이 때 문제가 잘 풀리고요, 복습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6월달이 고비예요. 학생들이 6월달이 힘들어합니다. 막 6월달 되면 지치니까 힘들어하는데,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요 이제 문제풀이 때는 이제 언덕 고비를 넘었으니까요, 이제 공부하는데 좀 덜 힘들어요. 물론 이제 걱정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문제 풀면서 확인하니까 재미도 있고, 아, 이게 이런 거였지, 재미도 있고요. 아, 이런 거 모르는 거 몇 가지 탁탁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체크하면 되니까, 요 이론 과정 때 여러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는데 1년 공부 안 하는 거죠. 11월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6개월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그 다음은 확인하고 다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만든 이후에 다듬고 세밀화하고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나올 법한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숙지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외우자.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 그런 것들, 그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6월까지예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6월이고요. 이때는 풀면서 이론 과정 복습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제대로 모르는지 체크해두고 추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생물학은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4년 동안 했으니까, 졸업하고 전공도 했는데 내가 뭐 일반 생물학 뭐 알고 있는데 뭐 중요하겠어? 심화부터 바로 들어가지. 요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일반 생물학을 듣는 게 좋습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제 경험상으로 한 3, 4년 공부하다가 제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딴 데서 막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 생물학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면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죠. 뭐 전공 내용학 관련돼서 뭐 30점대였다가 원래 56점이니까 50점 전으로 그러니까 뭐 45점, 50점은 맞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30점밖에 안 나온다고, 몇 년간 했는데 안 나온다고. 그 원인은 뭐냐면요, 기본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배울 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근데 워낙 많은 양이니까 단순하게 외워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특히 초시생, 그리고 재수생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일반 생물학이 제대로 머릿속에 안 잡혀 있다. 그러면 듣는 것을 권합니다. 차근차근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일반 생물학은 재수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 절실하게 느낀 게, 학생들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학습 방법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노트 정리를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재만 가지고 교재 위에다 쓰는데, 그 당시에는 뭐 편할 수는 있지만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요 시기에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이론 과정 복습해야 줘야 되는데, 그때 체계가 안 잡히게 됩니다. 머릿속에 대단원, 소단원,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딱딱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요. 표시를 해뒀을 때 눈에 딱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를 생각해서 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요. 왜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안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 막 정리도 안 되게. 최대한 판사할 때 최대한 그 정리해서 판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것도 안 쓰고 정리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를 학생들에 제공합니다. 물론 100%다 완성된 노트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써야 되는 부분들 빼놓고 또 이제 그림 그려야 되는 부분들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노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노트 정리가 반강제적으로 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들, 적어야 되는 부분들만 일부 적고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노트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론 강의 때는 힘들어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해를 하면요,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어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는 용어들, 그런 것들만 몇 개 외우면 되는데요. 그러한 용어들 헷갈리는 건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그 용어들을 외우지 말고요. 말을 하세요. 자기 방에서 공부할 때 말을 하면서 외우면 생각이 가물가물할 때 이 말로 하게 되면 입 모양으로 기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 다른 건 몰라도 반복 중요합니다. 10번 이상은 해줘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론 과정에서도 서너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면 되고요. 특히 이론 공부를 할 때요,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복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전주 복습을 하면서 그 전전주 것까지 같이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전전주 거 복습을 하게 되면 복습을 2번 한 셈이 되니까 복습할 때 이만큼 걸렸던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보게 되면 더 줄어들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터디 그룹은 지금 단계에서 힘들죠.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어야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머릿속에 내가 공부했으니까 요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른 학생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이 막히네?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드니까. 뭐 여력이 된다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뭐 나름대로 미리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나중에 문제 풀이 때 기출을 풀면서 분석을 해주는데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전에 초시생, 그러니까 초시인데 대학교 졸업을 했나 4학년이었던 학생이 초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서 정리하면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니까 좋다라고 했더니 그걸 진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터디 그룹을 짜줬었는데 그 스터디 그룹 조원들에게 또 나눠주기까지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는 정말 일반반 들을 땐 기본이 안 돼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도 되고요. 분석하면서 이제 공부도 되고요. 내가 어떤 파트를 배웠어.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에 됐어요. 그리고 1차 끝나고 왔었는데 실수로 2문제인가 3문제를 틀렸대요. 한 6점에서 8점 정도는 실수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도 1차 커트라인에 비해서 여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에 합격해서 30분 거리, 자기 집에서 30분 거리 학교 이제 다닌다고 나중에 또 와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 강의할 때는요,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뭐 나중에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기출문제 풀면서 분석하니까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파트가 중요한 파트구나. 그리고 10년 정도 동안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런 파트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노트에다 표시를 해두면 또는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시해두면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본서, 이게 일반 생물학에서 캠벨 기본서를 쓰는데 캠벨 책 같은 경우 이렇게 두껍죠. 요거를 정독을 한답시고 뭐 예전에는 뭐 4번 정독했는데도 안 됐어요 하면서 나한테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정독하는 건 시간 있을 때 정독하는데요.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독하는데 시간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만큼을 혼자 읽는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서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독한다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그 캠벨 책을 쭉 한번 읽어본다라는 의미로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정독해야지 이거는 시간상 힘들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특정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독하는 건 좋고요. 전공서 같은 경우는 각 그 파트별 전공서는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역시 이제 기본서처럼 특정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볼 때는 그래프, 그림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 그래프가 어떤 의미.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그림이나 그래프를 제공하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요, 문제 푸는데 좋겠죠. 특히 이제 그림 아랫부분, 그래프 아랫부분에는 이제 그 그림 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이론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 방법이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것 플러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데, 뭐 물론 이제 시간 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른 건 몰라도요, 요거는 필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반복학습, 요건 중요해요. 그리고 요 이해 없이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학습 방법을 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보면 임용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그 스타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배워요. 근데 어떤 학생들마다 성적 차이가 아주 다양해요. 그 모의고사 볼 때도 보면 답 쓴 거 보면 아주 차이가 많아요. 특히 제일 안타까운 건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석은 당연히 안 하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던 학생인데 모의고사 때 56점 만점에 막 20점 이렇게 나온 학생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열심히 나왔는데요, 이걸 봤는데 물론 이제 복습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해했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는 그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요 방법이라는 거 아마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을 거예요. 배우는 내용 다 똑같아. 뭐가 문제냐?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Why하고 What이라고 써놓은 건 어떤 책을 인용해서 쓴 건데요. Start with Why인가?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초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2021년도에 이제 그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게 어떤 작가가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건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성공을 했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알고 봤더니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대요. 이 일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배워야 되니까 배운다라기보다도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 의식이 생기면 배우는 내용들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을 합격한 다음에, 내년에 공부해서 합격한 다음에 내후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시험 보고 잊어버릴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내용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칠래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수업 준비를 하죠.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생물 내용까지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미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는 내용을 나중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이걸 100%가 아니라 120%를 이해를 해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요. 저걸 내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그 레벨, 그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이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죠. 그리고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차이가 작은 차이 같아도 이게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초이생에 바로 합격하는 경우고요. 어떤 친구는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게,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적인 차이, 뭐 내용이야 다 거의 비슷하니까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자기가 이 공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있죠. 벼룩이 대략 한 1m 정도 뛴다고 해요. 그 벼룩을 병에 가두잖아요. 그럼 벼룩이 뛰다가 자꾸 머리에 부딪히죠, 뚜껑에.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벼룩을 이제 밖에 내놓으면 1m 뛰던 애가요, 그 병 높이밖에 못 뛴다고 해요. 왜냐면 뛰다가 보면 머리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특정 지어버리는 거죠. 자, 시험만 합격해야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 정도 수준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나중에 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는 걸 100%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보다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100% 준비한 학생과 시험 내용 관련돼서 80% 준비한 학생과 150% 준비한 학생이 시험 본다면 당연히 150% 준비한 학생이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더 빠르게 정확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답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덜 힘들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방법, 뭐 이해를 하고 또 뭐 노트 작성하고 반복 학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1월부터 레이스 시작할 텐데 그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요. 레이스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힘들 때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자꾸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세요. 아, 이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1년만 꼭 참아보자. 그리고 내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이니까 지금 내가 배우는 내용을 내가 120%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최면을 걸도록 하세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물론 하위 단계에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상위 단계로 중요한 건 왜 공부하는지.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12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뭐 못했던 거, 꼭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빨리 해버리고요. 친구들한테도 자주 만났던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나는 1년 동안 뭐 만나는 거 좀 자제해야겠다. 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족에게도 내가 가족 일에 좀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또 책상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12월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1월부터는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친구들을 보면 이제 시작했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특정 날은 제가 좀 일찍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런 1시간 일찍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좀 안타깝죠. 집중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하고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임용고시다, 3, 4년 정도 할 수도 있는 거다, 한 번에 붙는 건 힘들다, 이런 소리는요 다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다 버리고요. 1년 안에 합격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안에 합격을 하는 친구들 많이 봤으니까, 특히 그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친구들도 아니에요. 일반 생물학 들으면서 질문한 거 보면 되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인데 점점 실력이 쌓아지는 게 보여요. 질문하는 그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런 친구들 바로 1년 만에 합격해서 이제 찾아오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년 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짧고 굵게 바로 합격한다, 이런 생각으로요 1년 안에 끝내버립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시험에 대한 얘기,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저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뜻대로 이제 안 될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학원 가고 싶은데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도서관 가기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 접촉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공부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기에게만 그러한 페널티가 적용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앞만 보고 쭉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을지 안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안 만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고해서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만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따라와 주면 되고 또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힘들지만 같이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힘든 시기마다 잘 극복하고요. 항상 왜 공부하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동기부여를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2020학년도 대비 전공 생물 이 내용학 관련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